예, 최재천입니다. 영광입니다. 특히 의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주교님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두렵고 물론 그만큼 영광인 줄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야 저희 동네 성당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뵙고 또 지금 강정화에 있는 이광수 신부님이랑은 뭐 자주 뵙습니다만 얼마 전 제 출판 기념회 때도 사실 제가 이광수 신부님은 특별히 모셔가지고 저랑 좀 좌담하는 이런 걸 꾸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신부님 수녀님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처음이라서 제가 워낙 세속적인 사람이라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 실수할까도 두렵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이나 용어에도 익숙지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혹시라도가 아니라 거의 결례일 겁니다. 그 점을 용서해 주시기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옷 편히 먹고 시작을 할게요. 한 시간을 하고 쉬는 거죠, 신부님? 예, 알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주제라서 겁나요, 사실요. 이걸 쉽게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농담처럼요. 하여튼 좀 깎아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저 같은 좀 진보적인 정치인 입장에선 지금 뭐 낙선 정치인 신분입니다만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제가 늘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자유인데, 그렇죠? 절대적 자유인데 그 자유조차도 침해하고 억압하고 규제하고 정치적 이념을 핑계로 그렇다면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늘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헌법 위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더 억울한 건요. 대한민국은 일종의 협정, 조약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이기 곤란한 미국 사람들 생각에 조약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 계약이 조약이 별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계약이에요. 근데 그 조약보다도 미국 사람이 조금 더 낮게 생각하는 협정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우리가 느끼거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지배를 해버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결국은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지배하는 거고, 대한민국 외교안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오해 없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문제는 놀랍게도 한미 행정협정이나, 그렇죠? 주둔군 지휘협정이나 이런 협정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결정적인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이 문제에 걸리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자, 최근 들어 제가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사실 위헌 논리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느냐 당신들 저한테 되묻습니다.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과연 폐기할 수 있느냐? 당신이 정치 지도자가 다시 된다면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폐기할 수 있느냐? 제가 쉽게 대답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걸 계약을 할 때는 그렇지만 계약을 깰 때는 또 다른 의사표시나 동의가 필요할 텐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일방적으로 깰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깰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25 때 일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해도 되죠? 예. 너무 이 단상이 높아요. 6.25 때요. 물론 저 신부님들께서도 군종 교구 있으셔가지고 군대 2번 다녀오신 분들 막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법무관 가면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법무관들도 최소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막타워라고 저 낙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앞에서 뭐라도 하나 잡으면 쉬운데요. 등에다 달아다 놓고 30m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못 뛰어내립니다. 사람이 겁나가지고. 대단히 두렵습니다.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실 테지만 그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들 117명이 군대 갔는데 300명 합격해가지고 군대 안 간 사람들 그때 하필 중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를 했는데 제가 맨 먼저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밑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기껏 밑에서 훈련하고 이제 올라갔지만 제가 먼저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거 눈 감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등 뒤에 줄은 잘 내는 줄 뻔히 알지만 이것만 안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렇죠? 낙하 가방. 그러면서 뛰어내리면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가슴속 손으로 손짓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6.25 때 정말로 한국전 때 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형 낙하산이 달랐나 봐요. 지금 이렇게 잡아다니게 돼 있습니다만 그때는 마지막에 점검을 해보니까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오른손잡이용 왼손잡이용이 바꿔가지고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베테랑한테 이건 뭐 불과 여기서 여기는 몇 센치 차이니까 네가 이걸 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알고 그 사람도 그래 오늘은 왼쪽을 잡아 다녀야 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잡아 다녀야 되니까. 근데 뛰어내렸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겠어요? 뻔하죠.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잡아 다녔던 거죠. 근데 이번엔 이렇게 잡아 다녀야 되는데 순간 무의식 중에 이걸 확 잡아 다녀가지고 안 잡히니까 떨어지는데 불과 2분 50초거든요. 2분 50초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잡아 다닌 거죠. 안 걸린 거죠. 옷이 다 패이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살점까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몰입이라는 책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려 있는데 한 30세 찍었을 겁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로부터의 결별,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무역으로 먹고 살았다. 우리 늘 그렇게 말합니다. 지하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 199개국 중에 지하 자원이 제대로 있는 나라 몇 나라나 됩니까? 에? 석유 나는 나라 몇 나라나 돼요? 근데 우리는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화석연료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석유가 안 나는 우리는 바깥에서 벌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바깥에서 팔아야만이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올해 수출입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 우리나라 연간 GDP가요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그 정도입니다. 수출이 한 5,500억 불 되고요. 수입이 한 5,300억 불 돼요 올해. 지금 아직 완전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1조 달러 정도 돼요. 우리나라 GDP가 그래요. 전체 GDP가 수출의 액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어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GDP는 1.8배 늘었는데 삶의 질, 구체적인 측면의 삶의 질은 불과 1.3배밖에 안 늘었어요. 성장과 우리의 삶은 별개입니다. 자, 이를테면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온 순간 여기 계신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 GDP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GDP는 평균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온 순간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1년 GDP가 올라가요.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아니에요. 우리가 1조 달러니까 5천만 인구니까 계산은 5인은 10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 2만 달러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온 순간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봉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평균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온 순간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하고 저하고 모아놓고 하면은 저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변호사라. 이게 GDP예요. 이거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이 늘 예로 드는 이야기입니다. 진보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에서 미 대선을 앞두고 2008년, 2007년에 낸 책의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미국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4,900만 명이나 된다. 3,500만 명 중에. 이게 무슨 나라냐. 지금 이 자리에 빌 게이츠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GDP는 올라간다. 지금 이 자리에 이건 회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서류상으로 국민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 국민소득하고 여러분들 직접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득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 가장 쉬운 이야기로 저는 아이폰을 즐겼습니다만 작년에 휴대전화를요, 삼성전자가요 9,700만 대를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올해 목표는 1억 3,500만 대가 목표예요. 그 중에 국내에서 생산된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4,000만 대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베트남에 생산이 돼요. 그럼 올해 4,000만 대를 더 생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투자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세금도 우리나라에 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휴대전화를 생산하도록 증설할 계획이 있느냐? 삼성전자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세계에서 많이 나가서 1등 상품이 되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안 생기고 투자가 안 되니까 후방 관련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품 소재 산업이 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삼성전자 휴대폰 수출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8324 한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4900만 명 중에 자영업자가 3분의 1, 비정규직이 3분의 1, 정규직이 3분의 1이에요. 비정규직은 세계 1인 거 잘 아시죠? 자영업자도 세계 1위에요. 그만큼 일자리가 불안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에 300인 이상 사업장, 재벌들, 대기업들 좋은 일자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을 300명 이상 데리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1997년 IMF 당시는 260만 명이었어요. 지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자리,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으니까 한 1억 5천 들여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놓으면 와이셔츠 입고 까만 가방 들고 출퇴근할 줄 아는데 거대 지역장에 그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느냐. 어제 통계 보니까 109만 개입니다. 지금 120만 개, 30만 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근데 109만 개예요. 일자리 안 늘어나요. 근데도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만이 먹고 살고 무역을 해야만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잘 돼서 수출이 잘 돼야 나도 잘 살고 이런 식의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게 못 벗어나요. 성장만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수출만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려우니까 나눠 먹기 전에 더 성장을 시켜야 된다. 파이를 키워야 된다. 지금 레이건의 경제 논리가 그대로 지금 그로부터 30년 뒤에 한국에 와서 경제 논리가 돼 있잖아요. 낙수 효과라고. 그렇죠? 위에서 커다란 이제 물 떨어지는 폭포가 있는 거죠. 위에 그릇이 다 차면 트리클 다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넘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목이 따뜻하면 불을 떼면 시간이 지나면 윗목까지 따뜻해진다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위에 큰 그릇이 있습니다. 부자들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다 차면 밑으로 중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그 다음에 중기업으로, 소기업으로, 자영업자로, 개인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내려서. 다 차면 자연히 흐르겠죠. 근데 과연 그런가요 지금? 흘러내려요? 재벌들이 빵집도 하잖아요. 재벌들이 면세점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면세점은 다른 나라는요 철저히 중소기업 영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쪽에서 도저히 먹고 살기 없으니까 보완제적으로 줘요 그 사업권을.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호텔 하잖아요. 재벌들이 골프장 하잖아요. 재벌들이 빵집 하잖아요. 재벌들이 커피숍 하잖아요. 그렇죠? 재벌들이 케이크 가게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고 알아요. 자 그러면 역으로 자 그 경제적 자유를 전 세계에 그대로 관철시켜 보십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아직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간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나라하고 이미 산업 구조가 완전히 고도화돼 가지고 철저히 시장과 경쟁에 익숙해진 나라하고 각기 다른 체급의 사람이 같은 링에 올라가 싸우게 된다. 누가 이득이겠어요? 자 일단 헤비급하고 패드급 선수가 같은 링에 싸워요. 같은 조건으로. 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시장의 자유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요. 이를테면 신부님하고
평신자하고 성경을 놓고 같은 시험을 봐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공한 사람과 신학과, 그렇죠? 사제의 업무를 평생 업으로 종신하는 사람과 그걸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박지성하고, 그렇죠, 이 동네 축구선수하고 같은 경기장 넣어놓고 게임을 하라고 그런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자유무역이에요. 그게 자유무역.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대통령이 어제요, 그제 며칠 전에 터키 가셨죠. 터키에 가셔서 터키와도 자유무역 협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는 땅, 6학년 올라가는 땅이 딸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빠 이건 찬성해 그랬어요. 그건 찬성해요. 자유무역은요, 가장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무역은 공정무역이죠. 페어 트레이드예요. 페어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되면 돼요. 그래서 FTA가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자유무역인데, 가장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유무역은 나보다 못 산 나라라고 해야 돼요. 나보다 약한 나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득이 와요. 자, 자유무역의 역사를 쭉 좀 볼게요. 자유무역 개념이 옛날에는 없었죠. 국경무역을 통제했잖아요. 그리고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무역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좁아진 거죠.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니까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잉여된 재산, 잉여된 생산물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팔아먹어야죠. 그렇지만 독일처럼 가장 늦게 후발적으로 선진국을 시작한 나라,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는 반대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제국주의 경험을 가진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자유무역을 하자 맨 처음 주장을 하고, 제한무역을 하자, 보호무역을 하자, 이건 도리어 독일 같은 나라에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스트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산업혁명을 거친 나라들은 자유무역 협정을 하자고 주장을 했고, 안 된다, 우리는 서양 산업을 보호를 해야 돼, 약한 산업을 보호해야 돼, 유치 산업을 보호해야 돼, 이제 어린이 산업, 유아 산업을 보호해야 돼, 이걸 주장했던 나라는 맨 처음에 독일이에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독일과 일본은 뒤늦게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서 제국주의자들의 모델을 엄격하게 추종하다 보니까 결국 제국주의로 가버린 거죠. 이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겁니다. 1945년에 종전이 되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장 재수없이 걸린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오스트리아죠. 우리나라는 38도를 기준으로 잘라버렸고, 그렇지요?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손을 잡고 게르만 제국, 대제국을 만들까봐 오스트리아를 떼내버립니다. 그래서 분단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는 신탁, 찬탁, 반대운동이 일어나면서 남한만이라도 빨리 나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자. 그래서 48년에 5월 10일 날 총선을 하고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건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해 12월 유엔 총회가 9월 달에 열리잖아요.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지금도 애매모호한 대한민국 승인에 대한 유엔 결의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도 두고두고 불씨가 되잖아요. 합법적인 선거, 그렇죠? 합법적인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이.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 통일에 좀 관심이 덜 하셨던 분은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합법 유엔 감시하에 합법적인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이. 근데 그때 유엔 감시단의 합법적인 감시 속에 선거가 치렀던 지역이 북한일까요, 남한일까요? 남쪽이에요. 남쪽만이에요. 남쪽만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남쪽만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맨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해석해낸 분이 리영희 선생이에요, 돌아가신. 근데 뜻밖의 보수주의자 중에
뉴라이트 핵심이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김일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그분은 여기에 동의해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걸 수차례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이론가 한 사람 이동복 선생도 여기에 동의해요. 그분은 뉴라이트예요. 그렇지만 조선일보는 작년 가을에 사설을 썼는데 이걸 아주 완전히 비판을 했어요.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는 거 이제 눈치챈 거예요. 사설 썼어요. 뜻밖의 없는. 이 양반들 눈에 이제야 보였나 제가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는요 오스트리아는 10년 동안 꾹 참아요. 꾹 참아서 분단되지 않고 통일을 이루고, 다만 독일과의 관계를 그냥 역사적인 관계로 매지하면서 대게르만 제국으로는 안 가요. 근데 우리는 분단시켜버린 거죠. 우리는 38선을 기준으로. 자, 이쪽만 먼저 한 거죠. 이쪽만. 자, 이때 미국의 모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과서에서. 어떻게 할까? 이제 전쟁하지 말자. 첫째는 외교안보를 통과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유엔이 생겨요. 그중에 핵심으로 유엔 사무처. 죄송합니다만 전 반기문 총장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이에요. 치명적인 실책을 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엔 사무총장은요 유엔 사무처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실무 책임자일 뿐이에요. 유엔에서 가장 힘센 기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일본이 거기 들어가면 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쪽 막으려는 파트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인도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그 주변 강대국 중에는 그 나라를 막으려는 또 다른 파티가 있어요. 우리는 일본을 막기 위해서 그 반대쪽 파티의 거의 대표격이 돼 있어요. 브라질 들어가는 거 아르헨티나가 반대하겠죠. 인도가 들어가는 거 파키스탄이 반대하겠죠. 그건 국제 질서라 어쩔 수 없어요. 주변 강대국이 워낙 융성하면 결국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들 반대하는 겁니다. 자, 브레튼 우즈 체제는 경제 체제를 만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본이자를 하자. 전쟁 때 돈을 막 찍어냈잖아요.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를 갖자. 이걸 가지고 쭉 온 겁니다. 쭉. 근데 유럽도 대부흥을 일으키고 미국도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 강국으로 가고, 그래서 이 경제 체제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1971년에 드디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트 체제가 나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에요. 이걸로 우리나라가 수출입을 하고 먹고 살아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 세계적인 표준 규약을 만든 거죠. 법이라는 게 나라 속에서 적용되는 법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있거든요. 이게 국제법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제법 규칙으로 가트를 만든 겁니다. 이걸로 쭉 이제 해온 거죠. 근데 이걸로도 안 되는 거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WTO 세계 무역기구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적 무역 질서를 새로 짜자, 이 협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인 무역을 자유화해버리면 캘리포니아 오렌지는 유리하지만 제주도 감귤은 망하겠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칼로스 쌀은 유리하지만 우리나라 쌀은 6배 비싸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쌀은 우리보다 6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쌀 수매 제도도 있고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제도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키워놓은 게 그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완전 자유무역을 해버린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파글파글한 쌀 말고 끈적끈적한 자포니카, 일본에서 시작된 자포니카 쌀 있잖아요. 재팬에서 비롯된 자포니카 쌀을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재배를 하는데 그게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인 그 동네, 거기서 그 쌀을 어마어마하게 재배를 해요. 그 쌀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하고 후진국 사이에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산품 영역에 대해서는 일단 자유화를 시키되 농산품이나 축산품에 대해서는 이걸 뒤로 미루자. 이게 쟁점으로 붙었던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6월. 그렇죠. 우루과이에 모여서 농업에 대한 자유무역을 어떻게 할까?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가 됐어요. 공산품에 대해서.
농업과 축산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우루과이에 모여서 원탁 회의를 가진 거죠.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그 다음에 이때 협상이 안 돼서 어디로 갑니까? 멕시코 칸쿤으로 가죠. 멕시코 칸쿤에 갔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가셔서 멋지게 시위를 하죠. 매일 상여 시위를 하는 겁니다. 상여를 가지고 가서 대한민국 농업은 망했다, 전 세계 농업은 망했다 그러면서 곡을 하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위 문화로 각광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잘 아시는 여러분들, 이경희 열사가 할복을 해버리죠. 왜? 신자유주의, 완전 자유주의 중심의 무역은 이를테면 가난하고 아직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다. 나는 죽음으로 저항하겠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농민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중에 역사책에 오를 만한 분이 사실 이경희 열사예요. 하여튼 그렇게 저항을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 라운드 이런 것들은 잘 안 됐어요.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미국이 생각을 바꿉니다. 199개국을 모아놓고 하나의 무역 질서를 만든다는 건 도저히 어려운 일이다. 힘들겠다. 이거죠. 자, 이를테면 하나만 예로 들게요. 우리가 쇠고기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켰어요. 근데 다시 한미 FTA 전제 조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들은 4가지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쇠고기 협상을 재개하는 거예요. 쇠고기를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억울해하는 건 맞아요. 난 그 점 이해합니다. 그 점 이해해요, 개인적으로. 사실 쇠고기를 다시 수입을 재개하겠다, 넓히겠다는 약속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뒤집었으니까 억울해하는 거죠. 그건 맞아요, 솔직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같은 광우병이 생겼는데 미국산 쇠고기는 열어줬잖아요. FTA를 핑계로. 캐나다산은 안 열어줬죠. 근데 최근에 캐나다산 열어줬죠. 국회에서 제주도 의원들 계시잖아요. 강창일 의원이나 김은남 의원이나 김재윤 의원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거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의안을 만들어 농림식품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한 줄 아세요? 그건 국회 의견이고. 그건 국회 의견이고 이랬어요. 여러분, 국회 의견이 국회 의견이에요? 정치인 개인 의견이에요? 자, 그건 제쳐두고 캐나다가 뭘 주장하느냐? WTO는요,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쇠고기를 열었으면 광우병 위협성이 없어졌다고. 우리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국의 지위를 벗어났으니까 우리도 열어달라 그러면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주면 WTO 패널로 가서 거기서 주운 소송 절차를 밟는 거죠. 당연히 지겠죠. 지금 우리가 강제적으로 열어주고 다른 식의 무역 보복을 당해야 돼요. 이게 WTO 체제예요. 세계 무역질서 체제입니다. 세계 무역기구 체제예요. 지금까지 가입한 나라는 150몇 개국 정도 돼요. 러시아가 2012, 우리가 12년이죠. 그럼 2013년 내년 6월에 가입합니다. 드디어 러시아 당신들의 시장 경제는 믿을 수가 없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근데 드디어 러시아가 조건을 충족해가지고 157번째로 내년 여름이면 가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무역 질서를 규율하는 건 지금까지 WTO 체제입니다. WTO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쌀 수입이 제한적으로만 되고 있는 겁니다. 공업용 쌀만 주로 되고 있고 제한적으로 되고 있어요. 자, 근데 WTO 이거 전체를, 전 세계를 놓고 쭉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이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199개국 모아놓고 회의해봐야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양자간 협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양자. WTO는 다자간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는요, 두 나라 간 양자간 협정이 있고 다자간 협정이 있는 겁니다. 다자간은 WTO고 이건 FTA예요. 두 나라끼리 우리와 우리 사이에만 적용되는 자유무역 협정을 해보자, 이게 FTA예요. 역설적이지만 우리 둘만 관세를 인하시키면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차별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부자유입니다. 깨놓고 말씀드리면 우리끼리만 잘하자는 거죠. 우리끼리만 관세를 낮추고. 자, 이 자유무역 협정의 본질은 관세 인하입니다. 여러분,
제주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싸죠? 왜 싼 거죠? 왜 우리 면세라고 그럽니까? 무슨 세금이 면제되어 있을까요? 그 핵심 세금이 관세예요. 관세. 관세는 통관세입니다. 통관. 외국 갔다 들어올 때 우리 도장 찍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통관이에요. 물건이 들어오는 걸 통관이라고 그러죠. 통관시킬 때 나라와 나라 사이 국경을 지나갈 때 세금을 물리는 걸 관세라고 그래요. 관세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편은 국세청이 있잖아요. 나라 세금은 국세청, 외국 물건이 들어들 때 세금 매기는 건 관세청이에요. 수입 관세죠. 관세를 인하하는 협정이 FTA예요. FTA. 이 WTO도 마찬가지죠. 무역 간의 장벽을 없애버리자 이거죠. 가능하면 법과 제도와 세금을 인하는 완전한 방식이 있는가 하면 세금만 좀 낮추면 안 될까?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WTO예요. 세계 무역기구죠. 근데 이 협정은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경쟁력을 가진 완전 자유무역을 꿈꾸는 강대국들은 이미 산업적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런 나라들은 이걸 하고 싶은데 중진국들, 후진국들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양담배 수입 막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미국이 88 올림픽을 하자고 그러면 88 올림픽을 지원해 주면서 그거 열어달라고 그랬죠. 그래 열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을 세무조사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래요. 기억해 두세요.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이 아니죠. 세금 문제가 아니죠. 세금 아닌 걸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 왜 그게 중요하냐?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과 자유무역을 하자고 그럴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최종 목표가 뭐였는 줄 아세요?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한다예요.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제도, 대한민국의 무역 관행, 대한민국의 국산품 사용에 대한 법의 인식들, 그 다음에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법리, 생리,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관행들, 규정들,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정반대에 있는 대한민국에 삼성 사장으로 갔다가 그만둔 12월 연말에 그만뒀어요. 김현종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우리는 일본식 모델로 너무 오래 살아왔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그럼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 미국식 산업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일본식 산업 구조, 법과 제도를 버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미국식 제도를 가자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에 한미 FTA를 시작할 때 FTA에 대한 홍보자를 맨 처음에 내기 시작하는 청와대 브리핑을 내요. 청와대 브리핑 제1호에서 그렇게 써요. 한미 FTA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이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후지다. 미국식으로 가자 이거예요. 미국식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식 자유주의 특징이 뭔지 잘 아시죠? 철저한 시장주의.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라가 나서서 건강보험 돈을 얼마씩 내주고 이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의료보험을 받아들였잖아요. 대단히 제한적인. 지금 미국 각 주에서 소송이 4개가 벌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졌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졌어요 지금. 그 나중에 연방대법원에 2년이나 3년 뒤에 올라올 텐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미국은 철저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하고 노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어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제도가 있어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건강보험으로 국가가 보호를 해줘요. 그 나머지 사람, 이 일 할 수 있는 나이 2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 중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4,700만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자, 빗나가서 여기서 멈춥니다만 다시 왔어요. 자, FTA는 아까 말씀드린 관세 인하입니다. 관세 인하. 그러면 우리가 한미 FTA를 할 때 단순한 관세 인하 협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국도 우리와 FTA를 하자고 그래요. 그다음 일본도 하자고 그래요. 일본과는 우리가 뭘로 깨졌느냐? 김으로 깨졌습니다. 김. 일본이 김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김을 맨 처음에 만든 나라 어디예요? 김 어디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완도에서 만들었어요? 완도요?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가 만들어 줬을까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드시면서 한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김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네, 맞아요. 종이 만드는 기술에서 김 아이디어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겠죠. 종이 찍어내는 거 똑같잖아요. 해가지고 찍어내는 거. 종이 제조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일본의 어느 어부가 만든 거예요. 그 김 때문에 한일 자유무역 협정이 깨졌어요. 일본은 수산족들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농촌 국회의원하고 수산 국회의원하고 토건족들이 강한 나라잖아요.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잖아요. 봉건 시대를 쭉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없어서 우리가 김에 대해서는 아주 경쟁력이 있잖아요. 김 완전히 시장 열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 못 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먼저 하려고 그 핑계로 깨버렸어요. 김조차도 못 열겠단 말이지 이러면서 깨버렸어요. 사실은 돌을 던질 핑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김 때문에 깨졌습니다. 자, 원래 FTA는요 세금을 낮추는 거예요. 세금을요. 우리나라 휴대전화 삼성 휴대전화가 갤럭시가 미국으로 갈 때 세금 몇 퍼센트나 낼까요? 이게 세금 얼마나 낼까요? 세금 0%예요.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국가라서 관세가 높질 않아요. 우리나라 상품, 미국으로 들어가는 상품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평균 관세율이 한 2.4% 정도 돼요. 그러면 미국 상품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올 때 평균 관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한 8% 좀 넘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할 때 우리는 2.4%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8% 이걸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적 의미의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관세만 낮추는 거. 근데 부시 행정부 때 미국 보수주의 이론가가 있습니다. 로버트 졸릭이라는 국무부 부차관보가 있었어요. 세계은행 총재가 있는. 그 친구가 미국식 FTA에 대한 정강 정책을 만들어요. 뭐라고 만들었느냐? 그때는 2008년 이전입니다. 2008년 이전. 잠깐만 갑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럴 겁니다. 동양식의 시간 개념은 순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동양식의 시간 개념은 순환 개념, 시간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서양식의 시간 개념은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잖아요. 그 성경 개념이 그대로 서양식 시간 개념입니다. 동양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언제 시작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지 탄생이나 창조 신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돌고 있는 데서 튕겨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해탈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렇지만 기독교적 시간 개념, 서양식 시간 개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인 출신, 일본계 출신의 미국의 정치경제 사상가가 뭐라고 그랬느냐? 역사는 끝났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역사는 끝났다. 왜? 더 이상 역사가 진전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인권, 미국식의 가치 개념이 역사의 최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 망하고, 그렇죠? 독일이 통일되고
미국 일극주의 체제로 간 거죠. 그때 사실은 지금 강정과도 상관되는 미국식 안보 이론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핵무기가 언제 철수된 줄 아세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언제 채택된 줄 아세요? 다 1990년하고 91년 어간입니다. 역사가 끝났거든요. 소련은 더 이상 위협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한반도에다가 핵무기를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전 세력을 놔둘 필요가 없어요.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철수해 가니까 남북 간의 협상이 가능해진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낌새가 보이니까 북한도 우리한테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1991년 12월 달에 임동원 장관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해요. 그런 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대단히 진보적인 정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먼 훗날 노태우 대통령은 엄청 평가받을 것이라고 제가 노가리 풀고 다닙니다. 진짜예요. 근데 노가리가 아니라요. 그때 시대를 정확히 읽은 거예요. 북방 정책을 했죠. 중국과 국교 수립을 했죠.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정기침이라고요, 외교 10가지 이야기하라는 중국의 외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북한으로요, 우리 남한과 수교하겠다 통보를 하러 가요.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절실하게. 같은 한민족으로서요, 이게 약소국, 약한 나라, 밀려나는 나라의 심정이 이거였겠구나. 우리가 대만에 특사를 보내서 대만과 단교하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만 사람이 받았을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묘양산으로 가죠. 정기침이가 특사로 가는 겁니다. 가니까 이미 알아요. 김일성이 바보였겠습니까? 어찌됐건 알았겠죠. 그때 그 느낌을 아주 절실하게 써놨어요. 외교관으로서. 모택동 아들은 북한에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죽었는데 그 맹방과 맹방한테 통보하러 갈 때 그 심정 있죠. 이게 외교구나. 정말 멋진 글이 있어요.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세요. 번역돼 있어요. 외교 10가지 이야기라고. 자, 근데 말입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어찌됐건 그걸 이해를 하고 북방 정책을 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해요. 거기서 처음으로 남과 북에 대한 관계 설정이 됩니다. 뭐라고 되느냐?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을 해요. 국가보안법은 별개입니다. 국보법은 빼놓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 국가도 아니고 남남도 아니에요.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진화돼 가지고 6.15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게 진화돼서 14선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91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의 힘들지만 고통스러운 진전을 지금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죠. 정말 힘들게 그 초보수주의 국가 시절에 쿠데타 출신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업적을 간신히 문민 대통령이 진화시켜 나갔는데 이걸 지금 깨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는 명백한 한민족 역사에서는 역사의 퇴행이죠. 자, 근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만해진 거죠. 군사안보적으로 일극주의가 시작이 된 거죠. 자, WTO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들만한 무역 정책을 전 세계에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진보주의자 출신인 클린턴이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꼬셔가지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만든 겁니다. 그게 나프타예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NAFTA입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중남미로 갔겠죠. 중남미로 가서 메르코스르라고 해가지고 5개 나라 끌어모아가지고 또 자유무역 협정을 해요. 그 다음에 중소국가들이랑 서서히 맺기 시작을 해요. 우리와 비슷한 시점에 스위스한테 제안을 넣어요. 자유무역 협정하자. 스위스는 거절해요. 왜 거절했느냐? 국민투표를 하자고 그래요. 스위스는 잘 아시다시피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잖아요. 장관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대통령도 돌아가면서 하고 칸톤들끼리.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방 분권제입니다. 말도 다르고 언어도 그러잖아요. 그때 스위스는 왜 거절하느냐? 뭘 핑계로? 스위스는 농업국가입니다. 그렇죠. 수입 농산물보다 그 나라 우유, 그 나라 치즈, 그 나라 버터가
3배에서 10배 비싸도 사람들이 사 먹어요.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걸 핑계로 거절해버려요. GMO가 들어온다. GMO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농업 정책을 지켜나가겠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결정 못해. 물론 중앙정부가 약한 것도 있습니다만 원래 중앙정부 권한이 약해요. 모든 것을 국민투표에 붙여버리는 거죠. 국민투표에 갖다 붙였죠. 국민들이 거절했어요. 자, 이게 주권국가의 나라 운영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미국은 로버트 졸리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생각했느냐?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서 미국식의 법과 제도를 다른 나라에 이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식의 FTA에 대한 정강 정책을 정해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미국식 성장주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에 취해 있던 한국의 관료와 경제학자들은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요. 왜? 일본식 모델을 버리고 미국식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국격을 높이고 선진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 통상국가란 말 쓰는 거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 선진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길 이 말이 나와요.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자, 제가 일관되게 시민의 입장에서 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를테면 강정미군기준 누가 결정했습니까? 한미 FTA 누가 결정했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일면 탑에 나온 미 해병대가 한국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사실 기분 좋아요. 왜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제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강경반미 자주파라고 그랬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참여정부 때 두고 봐라 내가 그랬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랬어요. 근데 주한미군이 지금까지는 방어적 군사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방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 해병은 철저히 목적이 상륙작전입니다. 메가더 상륙작전 생각하시면 돼요. 방어용 군대가 아니에요. 공격력 군대입니다. 상륙작전용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이론은 뭐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아니에요. 주둔군 지휘협정이 아니에요. 반기문 장관이 라이시 장관을 만나서 수잔 라이스를 만나서 협약을 맺었던 그저 공동성명의 서너 개 문항 중에 하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약도 아니에요. 그게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강정기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한미 자유무역도 당연한 겁니다. 미 해병대가 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미 항공모함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평택기지가 동북아 전체의 미군 신속기둥군으로서 미군의 전략을 최전방에서 투사하는 최고급 기지가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평택에 여러분 말입니다.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흙을 30m를 쌓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공항에 활주로 만듭니다만, 활주로 증설합니다만 흙 30m 쌓아가지고 그걸 누르지 않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큰 비행기,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다니겠다는 겁니까? 맨 처음에 그 비용이 빠져 있었어요. 흙을 높이 쌓는 비용. 그 흙을 쌓아가지고 다시 눌러야 되니까. 여러분, 땅은요, 한번 파가지고 다시 메꾸잖아요? 그럼 새 꼬챙이를 꽂으면 들어가요. 아세요? 제가 솔직히 고미술이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동에 가서 도굴꾼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한동안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랬어요. 찔러보면 됩니다. 이거예요. 찔러보면. 아니, 어떻게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삼국시대 때 썼던 무덤이라도요, 찌르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무덤 자리는 찌르면 들어가요. 고미술상에서 여러분들 도자기 보실 때요, 도자기 끝에 흠 있는 거 있어요. 그건 새꼬챙이 찌른 자국이에요.
툭 찌르면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감각이 다른 겁니다. 그럼 파는 거예요. 신라 왕릉에 묻혀 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도굴꾼이 있어요. 그 집 아들 지금도 인사동에서 고밀상합니다. 땅을 파잖아요. 그리고는 그 그 소나무 막대를 집어넣어요. 중간중간 홈 있는 그 발로 그 딛고 내려갈 수 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파고 기둥을 넣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위에서는 흙을 받아주면서 차츰차츰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신라 왕릉을 도굴하다가요, 재수 없어가지고 위에서 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파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신고해야 되겠어요? 다 도망가 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굴꾼은요, 왕릉에 묻혀 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저 그 집 아들이 누군지도 알아요. 하여튼 유명한 고밀상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물을 바탕으로 그 집 잘 되겠죠 뭐. 왕릉에 묻혀 있는데. 피곤하시죠? 한 5분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다시 갑니다만 절차적 하자는 제외하고 어찌됐건 저도 지금도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했을까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진보 진영 인사들이 가서 반대를 하니까 불러다가 설득할 때 대통령 논리도 있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는 뭐 경제수석이나 비서실장을 보내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려고 그런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비공개로 본 기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정상회담 때 오갔던 이야기도 주워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노무현 대통령은 대단히 순진한 의도에서 했던 건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모든 면에서 벽에 부딪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전 그래서 도리어요, 죄송합니다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신정면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예를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을사늑약이라고 예를 들지 말고 갑신정면이라고 예를 듭시다. 제가 농담처럼 그럽니다만 저는 그쪽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셨던 건데 결과적으로 대단히 지금 공공한 형편에 와버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일본식 모델을 버리고 미국식 모델로 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은 한미 FTA를 함으로써 뭘 바꾸냐? 뭘 바꿔야 되느냐? 바꿀 게 하나 없어요. 바꾸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세를 일부 인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품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리 임금용 형태 때 인지값 내잖아요, 몇십 원. 그건 낮춰야 되겠죠. 그렇겠죠. 미국은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이라는,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미 FTA가 비로소 이 법을 통해서 미국법 체계내로 들어가요. 미국법 체계내로 들어갑니다. 이 연결 고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엄브렐라가 되는 겁니다. 우산이 돼서 미국법 속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대한민국은 조약은 법과 똑같다고 돼 있어요. 조약을 체결한 순간 그 법이 돼버려요. 헌법 제6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건 좀 낮은 단계의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이행법을 통해서 우산을 씌워줘야만이 비로소 미국법 체계내로 들어가요. 근데 이때 이 이행법의 핵심은 뭐냐?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의 법 체계가 뭐가 바뀌고 뭐가 충돌되는지를 검토하는 법이 이행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 하나도 바뀔 게 없다. 대통령령 하나도 바뀔 게 없다. 행정조치 하나도 바뀔 게 없다. 행정규칙 하나도 바뀔 게 없다. 실무관행 하나도 바뀔 게 없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본래적 의미의 FTA, 미국에서 말한 아까 말씀드린 본래적 의미 FTA는 관세 인하라고 그랬죠. 세금 낮추는 겁니다, 미국은. 자, 한국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2.4% 관세가 있는데 이거 다 낮춰줄게. 그럼 물품 수수료, 그게 간접적으로 이를테면 수입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하고 물품 수수료는 낮춘다. 이게 FTA 이행법의 전부예요. 그리고는
하나도 바꿀 게 없다. 하나도 바꿀 게 없다. 하나도 바꿀 게 없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혹이라도 할까봐 지방 정부에는 전혀 영향 없다 들어있죠. 연방제라 미국은요. 상관없어. 지방 정부는. 이걸 핑계로 지방 정부하고 소송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한미 FTA 이행법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쇼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쇼를 했느냐? 대한민국도 한미 FTA 이행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진짜 말장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이런 식으로 한미 FTA는 조약보다 낮은 단계, 조약도 그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등급이 있는데 좀 낮은 단계의 조약이니까 이행법을 통해서 비로소 한국법 체계 내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헌법 제6조에 따라서 조약은 곧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면 끝이에요. 국회 비준 동의가 끝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날치기건 강행처리건 일방처리건 간에 한나라당만으로 통과시키는 순간 그 순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한미 FTA는 한국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강요들 뒤에 세워놓고 한미 FTA 이행법에 대한 사인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잖아요. 이건 장난이에요. 그때 그럼 한 일은 뭐냐 이거죠. 미국은 한미 FTA가 법도 안 바꾸고 대통령령 안 바꾸고 행정규칙도 안 바꾸고 행정조치도 안 바꾸고 실무 관행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법이 바뀌는 것만도 26개예요. 이 법을 대한민국 국회가 마지막 날 통과시킨 거예요. 그날 일방적으로요. 그 법에 대해 사인을 한 겁니다. 왜? 한미 FTA와 충돌되니까 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미국은 법 하나도 안 바꾸고 실무 관행조차도 안 바꾸는데 동사무소 업무 관행까지도 바꿀 게 하나 없어요. 한미 FTA를 하더라도. 왜? 미국식 법과 제도, 비관세 장벽이 그대로 거치니까 미국 법과 제도가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국식 법과 제도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 줘야 되겠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글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문인데 저희들 뭐 그냥 고시 공부하듯이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차의 종류 간 세금의 차이를 늘리기 위해서 차량 배기량에 기초해서 새로운 조세를 만들거나 기존 조세를 바꾸지 말아요. 자,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경차 800cc 미만, 그렇죠. 1300cc 미만, 1500cc 미만, 1800cc 미만, 2000cc 미만, 2400cc 미만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렇게 나눠놨어요? 세금 때문에. 근데 미국 차는 작은 차가 강할까요? 큰 차가 강할까요? 미국은 기름이 싸니까 기름에 대한 의식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기름이 안 나니까 주교님 방침대로 하이브리드 차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지요?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면 작은 차, 가능하면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가능하면 기름 많이 먹는 차는 세금을 늘려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 나라가 조세 정책이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늘린다,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미국의 법 시스템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뭐라고 돼 있느냐?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이미 세금을 바꿔줬어요. 1000cc, 2000cc, 2000cc 이상 세금 내렸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세금 내립니다. 이제 1300cc나 1500cc나 1800cc나 1998cc나 세금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뭘 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800 탈 바야 1998 탈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보태서 사버리죠. 자동차 영업사원 입장에서 어떻게 영업하겠습니까? 이제 세금 차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이거 타시죠. 이번에 한번 타면 10년 타시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미국식 법과 제도가 돌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요,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합니다. 그렇죠. 그 배기가스를 규제를 하는데요, 어디에 있더라고요.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를 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미국은요,
캘리포니아 환경 기준이 다르고 뉴욕주 환경 기준이 달라요. 캘리포니아하고 환경 기준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예요. 캘리포니아가요. 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보다 좀 더 앞서 있어요. 장기적으로. 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자기 자동차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핑계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서 경쟁력이 없어질까봐 어떤 규정을 넣은 줄 아세요? 한국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평가하고 심사하고 단속을 할 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넘지 마라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제 지방 공무원을 하시려면, 그렇죠? 제주시에서 배기가스 단속을 하시려면 어디 규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규정집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캘리포니아 규정집이 바뀌면 대한민국 법도 바뀌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바뀌겠죠. 단속 규정도 바뀌겠죠. 실무 관행도 바뀌겠죠. 실무 지침서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배기가스 검사하는 기계도 사와야 되겠죠. 이게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줄 몰라요. 에이, 그까짓 거. 그건 받아들이고 대신 우리가 물건 많이 수출하면 되잖아 이 생각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자, 미국에서 농산물은요, 미국이 가장 강한 건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이잖아요. 미국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때 평균 관세율이 118%입니다. 우리가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는 게 한 1200개 품목 정도 돼요. 1200개 정도 들어와요. 이 중에 568개의 관세가 전면 폐지돼요. 아예 관세가 없어져요. 지금까지 농업 부분이 이를테면 미국에서 100원짜리면 한국 들어오면 218원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이 세금에 맞춰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원, 400원이 되니까 우리나라 농산품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주도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농업국가로서. 농업도시로서. 근데 이걸 다 낮춰버렸어요. 568개는 빵프로입니다. 118에서 빵.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20년 내로 거의 없애게 돼 있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죠. 자, 앞으로 당장에 시행되는 즉시 경쟁력에 완전 경쟁에 노출되게 된 568개는 어떻게 미국과 싸워서 이길 것이며 5년, 10년 내로 15년 내로 거의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같은 콩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콩이 뭘까요? 콩나물 콩이겠죠. 그렇겠죠. 대부분의 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업용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 부자재로 가고 그 다음에 사료용으로 간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비싼 콩, 좋은 콩은 콩나물 콩이에요. 그 콩은 관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당장 관세를 낮추는 걸로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비싸게 사 먹으라는 걸 알거든요. 콩나물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니까요. 콩나물 콩은 빨리 팔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30분 동안 또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